10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지 13년, 하급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지 5년 만입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미 5년 전에 판결이 났어야 할 재판 거래 의혹 속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소를 제기했던 원고 4명 중 생존자는 이제 94살 이춘식 씨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판결 저희 다 이긴 거 나왔거든요. 기분이 어떠신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때리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행동했었으면 더 기쁠 거 있지. 나 혼자만 미안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11대 1호 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의 신일본제철, 현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일철 죽음은 피해자 1명당 1억 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쟁점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일본의 피해자 패소 확정 판결이 우리나라에 효력이 미치는지, 구 일본제철 채무가 신일철 죽음에 승계됐는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신일철 죽음 측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 남용인지입니다. 우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에 대해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신일철 죽음이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채무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신일철 죽음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신일철 죽음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인 이춘식 씨 등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 습득, 귀국 후 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앞세운 구 일본제철의 회유로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이후 오사카 등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 4명 중 고인이 된 여운택 씨와 신천수 씨는 1997년 12월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춘식 씨 등 4명은 이후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선고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여 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이어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국민들도 그렇고 한국, 일본 정부는 물론 이 각국에 관심을 갖는 이 사건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사건은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운택 씨, 신천수 씨, 김규수 씨, 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요. 일본 현지에 있는 제철소가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 습득, 귀국 후에 안정적 일자리까지 보장한다고 하자 일본 오사카 등지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943년까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고향에 돌아온 이들은 1997년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이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3년에 이들에 대해서 최종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같은 취지로 지난 2005년 2월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합니다. 이후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늘 대법원에 직접 나온 94살 이춘식 할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3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13년의 세월 동안 진행된 사건 경과부터 알아보죠. 네, 2008년 4월 1심, 2009년 7월 2심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 시효가 지났고 같은 사건을 기각한 일본 법원 판결 효력이 국내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듬해 7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맺은 청구권 협정과 관계없이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 달 뒤에 신일철주금, 이 신일본제철이 이름을 바꾼 기업인데요. 이 일본 기업이 판결에 불복하고 사건을 대법원에 접수했는데 그동안 5년 넘게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오늘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네,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판이 지연된 배경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이 사법농단 의혹이 연루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법원 자체 조사 결과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법관 해외 파견을 늘리기 위해서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는 강제징용 재판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문건을 보면 당시 법원 행정처는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심리 불속행 기간을 자연스럽게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강제징용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소송이 비단 옛 일본제철뿐만 아니라 미쓰비시, 후지코시 이런 당시 일제 강제징용 기업들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확정 판결이 관련된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한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의 연결성 문제인데요. 이 소송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보니까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자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이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이 있듯이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로 간접적으로 연결될 소지는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판결은 빨리 해줘야 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연해서 권리구제를 해주면 그 지연된 것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는 손해가 생긴 거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라서 그런 점에서는 네, 일본 측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관계 타격에 불씨가 됐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네, 사실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신일 철주금이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모든 배상이 끝났다, 마무리됐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 협정 위반 등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권이 발동되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 판결에 대해서 신일본제철과 일본 정부 모두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해 오고 있다며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외교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강제징용을 당했던 우리 피해자들의 한은 조금이나마 풀어드리는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현직 고위 법관들의 목소리가 어제 오늘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늘 검찰이 실효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수색과 압수를 했다는 글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렸습니다. 앞서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어제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김시철 서울고법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 전산망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장으로 댓글 조작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 환송심을 담당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당시 형사 7부 동향파악 문건 등 6건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11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나와 전 재판 연구원의 이메일 자료를 추출했다며 동향파악 문건 관련 이메일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나와 재판부 구성원들이 사건 검토 과정에서 주고받은 125건의 이메일과 첨부 파일을 압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사가 이를 그대로 압수했다며 이는 별건 압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검찰은 어제 거듭 11일자 영장으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법원 전 직원의 이메일 자료를 추출, 내가 주고받은 이메일 14건을 압수했다며 이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피의 사실과는 아무 연관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은 11일자 영장이 이미 실효된 것이 명백한데도 불법적인 수색을 했고 참관인의 명시적 이의 제기에도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이런 일이 방치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한 법익 침해 위험성 등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영장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효된 영장 집행이라는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 기술적 문제로 2번에 걸쳐 영장을 집행한 것뿐이라며 참관인이었던 김 부장판사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앞서 어제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장삼 이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사법농단 의혹 수사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법원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진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글입니다. 최 법원장은 이어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브라더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법원이라며 검사의 업무에 협조하는 데만 몰두했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고위 법관들의 이딴 검찰 비판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과 특별재판부 논란 등으로 코너에 몰린 법원이 이제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평행선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 도입 긴급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법조계 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61.9%대 반대 24.6%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판결의 요체는 밝게 살피고 신중히 생각하는 데 있을 뿐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특별한 기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과 재판을 해야 될 재판부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엿보입니다. 염영국 변호사는 특별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더 이상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는 사법권의 전행을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사법권의 독립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지 사법부 마음대로 전행을 휘둘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인이 관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판사들이 공정하게 사건을 맡아서 심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특별재판부라는 명칭 대신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전담재판부라는 명칭을 쓰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정 영역의 법관들을 무작위 추첨, 이들 중에서 재척 사유 여부만을 판단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장이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피고인들이 재판도 하기 전에 적대적인 재판부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피고인의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위헌적 발상이냐 사법농단 의혹을 해결할 현실적 대안이냐를 놓고 특별재판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논란을 잠재울 여러 해법들이 논의됐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특별판사 도입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한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지 검토해달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원, 정다주 등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 의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 씨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청이 오늘 펴낸 2018년 3분기 사이버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0만 8,8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